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 2월 달에 첫 수업인데 2시간당 이론 정립 과정이죠. 잠깐 좀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2시간당 커리큘럼을 보면 11월, 12월 달에 2시간 개념 완성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근데 이제 개념 완성 때는 모든 내용을 다 배우진 않았고, 부동산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했었고, 기초계산 문제를 중심으로 12가지 유형을 좀 배웠어요. 이제 1월 달부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시간이 남았을 때, 이제 수업이 좀 없을 때,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이나 이런 날을 활용해서 11월, 12월 달 강의를 가능한 꼭 다 듣고 1, 2월 달 수업에 참여하시는 게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배우는 1단원 같은 건 좀 어렵진 않고 설명을 들으면 대충 다 이해가 될 건데 다음 주부터 수업하는 경제론 파트에 넘어가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12월 달 강의를 다 듣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꼭 좀 가능하면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길 바라고, 자, 2시간당 이론 정립은 1, 2월 달은 3개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3개월 과정으로 이론 정립이 한 번 진행이 되는데 다른 이제 기본 정규 과정과는 좀 다르게 2시간당에 수업하는 건 1월부터 3개월까지 3개월을 걸쳐서 이론 정립이 한 번만 이루어져요.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역시 3개월에 걸쳐서 이론 정립을 약간 한 다음에 이론을 압축으로 정리해 준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이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 기출문제예요. 공부를 잘하고 알아듣고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고 문제를 잘 풀어서 60점을 넘어야 합격을 하는 거니까 문제 푸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 정리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4월 달부터는 기출문제 풀고 예상문제 풀고 파이널 이론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할 건데, 어찌되거나 기본적인 이론 정립 시간이 딱 한 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가능한 열심히 수업을 듣고 한 번에 다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수업을 하긴 하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복습을 하고, 야간에 공부하다 보니까 복습할 시간이 없긴 하겠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적어도 동차로 내가 합격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3월달, 4월달까지는 2차 과정은 좀 모르겠지만 1차 민법과 학개론은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그 주에 공부했던 건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동차로 합격하겠다면 꼭 1차는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 4월달까지 열심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3개월 과정으로 핵심 테마 55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 정립을 해 나갈 거예요. 원래 이제 2시간당 교재를 받았지만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부교재를 만들었어요. 부교재가 스마트 학개론이라고 해서 만들었으니까 아마 이제 제가 따로 준비해서 드릴 거고, 이따가 좀 설명을 할게요. 인사말은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좋은 즐거워하는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고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제가 혼자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자, 교재는 이제 스마트 학개론이라고 있을 거고, 자, 스마트 학개론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데 이제 수업은 스마트 학개론 테마별로 공부를 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2시간당 교재가 있을 거예요. 이건 같은 단원에 거의 내용이 단원이 일치할 거예요. 이걸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 그러면 이 교재를 참고 삼아서 하셔도 되고, 사실 이 교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교재예요. 테마별로 55개로. 사실 전에 이제 다른 비슷한 교재가 있긴 한데 이 교재만으로도 80점을 맞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건 가장 가능한 압축에서 결론만을 정리해 놓은 거고 수업을 들으면서 교재로 쓰기에는 충분해요. 근데 혼자 공부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 결론만 얘기하는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가장 압축된 내용으로 만든 교재니까 여러분 수업을 듣고 이 교재로 가장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거고, 좀 더 내용을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 2시간당 교재를 같은 단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은 스마트 학교로 나갈 거고, 온라인 수험생들은 수업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은 강좌 학습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강좌 옆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스마트 학교를 출력하셔서 보시면 되고,
출력하실 때 프린트 설정에서 그냥 출력하시면 위아래가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제본 방향에 왼쪽 제본으로 맞춰놓고 출력을 하셔야 왼쪽으로 호치케스를 찍어서 보기 편할 수 있게 출력이 될 거예요. 이거 한번 주의하시고 출력하셔서 보시면 되고. 자, 교재가 이런 거예요. 부교재 스마트 학계로를 만들었고 각 이론을 이제 테마별로 55개 테마로 구성이 돼서 우리 이제 테마별로 공부를 할 거고, 자, 중요한 건 아까 합격하기 위해서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15년 동안 나왔던 기출문제와 우리 공인중개사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 문제, 감정평가사의 부동산학개론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여기 나왔던 기출문제, 중요한 기출문제만 다 뽑아가지고 제가 새롭게 엮은 문제들로 편성한 건데, 나와 있는 지문들은 다 기출지문이에요. 실제 나왔던 지문들이니까. 자, 그래서 응용된 기출지문을 바탕으로 바로 문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할 거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돼. 복습할 때는 무조건 우리가 풀어봤던, 수업 중에 풀어봤던 문제는 다 100%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답을 찾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답은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지문을 정확히 해석해서 당연히 맞지 틀리지 이렇게 다 구분해낼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좀 중요하게 꼭 연습을 하시길 바라고, 자, 짧게 가장 압축했어요. 어떤 교재보다도 가장 간략하게 정리된 거니까 나중에 이제 이 교재를 바탕으로 모의고사를 3월 달부터 보기 시작할 텐데, 모의고사 보기 전에 공부는 하고 봐야죠. 그냥 가볍게 와서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시험이라는 건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다 정리해서 한번 내 실력을 테스트하겠다라고 할 테니까, 이때 이런 교재를 스마트 학교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에 빨리 볼 수 있을 거예요. 전체 페이지가 84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까지 시험 보기 전까지 학교를 간략히 정리하는 교재로 삼아도 충분할 거예요. 나중에 필요한 이론서는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학습 목표. 기본 이론이 아니라 이론 정립이죠. 이론 정립. 이론 정립의 학습 목표는 12월 달에 배웠던 이걸 범위를 확장해서 이제 학개론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할 거고, 반드시 출제되는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정립해 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여기에 필수 기출 응용 문제를 꼭 풀어보면서 이 문제를 다시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서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수업 중에 설명을 해주겠지만, 그리고 계산 문제 풀이 과정이 있을 때 계산 문제도 제가 꼼꼼히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아까 얘기했지만 12월 달에 개념 완성 7주차, 이 개념 완성이 12월 달에 있었던 과정을 개념 완성이라 그래요. 7주차 마지막에 계산 문제 총정리를 해줬어요. 12월 달에 배웠던 거. 이것만이라도 꼭 반드시 들어야 돼요. 계산 문제를 정리하는데, 학교 가는데 4문제 이상의 계산 문제가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자주 들으셔도 괜찮아요. 계산 문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꼭 활용하시길 바라고. 자, 학습 방법은 만약에 어떤 사정 때문에 강의를 빠졌다 그러면 다음 강의 때까지는 빠진 단어를 반드시 듣고 오셔서 수업에 참여하셔야 돼요. 항상 대부분의 수업은 연결돼 있어요. 전에 걸 못 들으면 그 다음 거 수업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니까 꼭 듣고 수강하고 수업에 참여하셔야 되고, 수업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모든 선생님이 하겠지만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일하고 와서 또 공부해야 되니까 힘드시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다만 깨어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정 피곤하면 막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주무셔도 괜찮아요. 성인이니까 알아서 잘 할 거니까. 대신에 깨어있을 때는 집중하고 빠진 부분은 집에서 다시 공부하실 때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당일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다른 야간반 공부하는 분들 중에 항상 끝나고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 봤어요. 할 수 있다라고. 일도 하고 야간에 수업도 듣고 그다음에 또 공부도 하시고 잠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다 동차로 합격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돼요.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합격도 해야 되니까 그만큼 힘든 과정이겠지만 목표한 바가 있을 테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뤄내시기를 바라고, 당연히 아니더라도 1차 정도는 2시간 복습을 반드시 1차 과목은 따로 시간을 내서 그 다음 주가 넘어가기 전에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자기마다 스케줄을 좀 잘 정하셔야 돼요. 자, 기출 응용 문제는 여러 번 풀어서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테마마다 문제가 다 주어질 거고, 공부라는 건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냥 앞에 걸 생략하고 암기만 하면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또 외워야 되고 또 까먹고 또 외우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 비효율적이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이해는 제가 도와줄 거예요. 많이 연구를 해서 가능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아놓고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줄 거고, 이건 제가 도와줄 거고, 정리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거나 제가 제시하는 교재를 활용하시면 정리가 좀 더 쉽게 될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여러분을 도와줘서 할 수는 있지만 이 암기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가지고. 공부는 무조건 다 암기예요. 암기가 필수니까 이해했다고 끝나지 않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암기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해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해는 제 설명을 잘 듣고 나중에 내가 이 질문을 읽었을 때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스스로 이러니까 이렇지, 이러니까 이렇지라고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이해된 거예요. 이런 이해 과정을 제가 설명을 잘 해줄 테니까 듣고서 질문 읽을 때 이것은 이거다, 이게 왜 이거지? 이러니까 이거지라고 스스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건 이해 과정을 수업과 함께 잘 진행하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따로 암기하셔서 내 걸로 만드시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암기 코드라는 게 있어요. 뭐 이제 수업할 때 암기 코드가 뭐 나오고 할 텐데 따로 막 열심히 적을 필요는 없어요. 한 3월 달쯤에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암기 코드를 드릴 거니까 4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때 이제 드린 걸 바탕으로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틈 날 때마다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 코드가 쭉 되니까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이런 걸 배웠지라고 하면서 체계를 잡으면서 암기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코드 있으면 그 순간에 좀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정리하지 않아도 돼요. 필기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필기 열심히 하는 건 집에 가서 보려고 하는데 보통 필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수업도 못 듣고 열심히 했는데 집에 가서도 안 봐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니까 필기가 정확히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할 자신이 있다, 필요한 것만 하겠다 그러면 하셔도 괜찮은데, 수업을 필기하는데 수업을 못 듣겠다 그러면 아예 필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꾸 얘기하지만 가장 필요한 자료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준비해 줄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 필요한 자료들을 줄 거니까 필기해서 막 뭔가 내가 막 이렇게 했다라고 티내려고 막 자료 수집하려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자료는 다 만들어 드릴 거니까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 순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암기 코드는 나중에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 그때 이제 바꿔서 열심히 또 외우셔야죠. 자, 홈페이지에 질문란이 있어요. 질문 올리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 뭐 당일에 답변을 못 할 수도 있고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릴 수 있을 거예요. 답변해드릴 거고, 밴드에 올리시면 질문 올리셔도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학기론지 정석 황재원 하면 밴드가 있고 여기에다가 질문 올리시면 되고, 밴드에 하루에 2문제씩 이렇게 기출문제가 올라가요. 그래서 아침에 짧은 시간 활용해서 2문제씩 풀어보시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가입하셔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공인중개 시험제도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1차와 2차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차에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이렇게 두 과목이 있고, 2차에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24문제, 공시법 24문제와 세법 16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2차는 2차 선생님 따로 말씀해 드릴 거니까, 자, 우리 시험제도는 1차와 2차를 이제 각각 합격을 따지는데 꽈락이 40점이 있어요. 40점은 무조건 넘어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1차, 2차 동시에 봤을 때 1차 합격하고 2차가 안 됐다 그러면 다음번에 한 번에 기회를 더 주어지는데, 그때는 1차 면제하고 2차만 보면 합격하면 최종 합격 되겠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동차로 시험 봤는데 1차가 안 되고 2차만 붙었다,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다시 공부해야 돼, 1차부터. 그러니까 1차는 반드시 합격하는데 필수 조건인 거예요, 1차 합격이. 그러니까 1차가 좀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될 때 1차 점수가 안 나오면 2차 공부가 안 돼요. 1차도 안 되면 2차 공부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불안해서 공부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1차는 빠르게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해 놓을수록 동차 합격이 가능하니까 초반에는 1차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 지금 막 용도지역 외울 게 아니에요. 지금은 민법이나 학개론 공부했던 걸 다 내 걸로 만들려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해요. 2차는 나중에 때가 되면 대부분 다 암기 과정이니까 5월달, 6월달 이후에 천천히 이제 중요한 과목부터 해나가시면 되고, 보통 2차 과목의 중요도를 따졌을 때
합격을 위한 중요도예요. 중개사법을 고득점을 맞아야 합격하기에 유리해요. 그래서 중개사법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법을 서서히 공부하고 공시세법에서 쉬운 거 내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걸 먼저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중개사법, 공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시세법 중에 자신 있는 파트를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해 나가야 2차 합격이 좀 유리해요. 1차는 뭐 중요도가 뭐가 더 중요하다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둘 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뭐 학개론을 잘하는데 학개론을 높은 점수 맞고 민법은 어려우니까 좀 소홀히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내가 학개론 자신 있었는데 학개론이 엄청 어렵게 나오고 민법이 너무 쉽게 나올 경우에는 민법 소홀히 한 사람은 무조건 떨어져요. 학개론이 점수가 안 나올 거니까 그렇게 모험을 할 수 없으니까 둘 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은 실제로 하나가 조금 한 과목이 어려우면 다른 한 과목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해마다 이게 어렵고 저게 쉽고 이렇게 예상하기는 쉽지 않고 사실 작년에 32회는 학개론이 좀 쉽고 민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33회 우리가 시험 볼 시험은 예상하길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학개론이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학개론을 좀 열심히 공부하고 민법이 좀 쉽게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건 뭐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100%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두 과목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자, 합격 점수를 잠깐 본다라면 우리 꽈락 제도가 있으니까 꽈락을 면하고 6점 넣으면 되니까 자, 이런 경우 학개론을 65점, 민법 55점 맞았다. 5점을 도와줄 수 있죠. 그러면 평균 60점이니까 이런 사람은 합격 이렇게 될 수 있고 35점, 95점 그럼 평균 70점이에요. 그러나 얘가 꽈락이 됐으니까 얘는 무조건 불합격인 거야. 평균이 60점이 넘었다 하더라도. 자, 이 사람을 보니까 최하 점수 40점을 맞았어요. 꽈락은 면했죠. 40점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하나 더 틀리면 35점, 37.5면 무조건 불합격인 거예요. 근데 최하 점수니까 60점을 넘기 위해서는 얘가 80점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합격이 되겠죠. 이때 중요한 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40문제가 있는데 한 과목이 최하 점수라면 꽈락을 면해야 되니까 40점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합격하기 위해서 얘는 최고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최고 점수는 80점인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85점, 90점, 95점 맞아도 합격은 하겠지만 사실 이 80점 이상의 점수는 합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점수예요. 80점까지만 합격에 도움되니까 이제 1차 과목을 따질 때는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20점에 해당되는 8문제는 사실 합격하는데 도움이 없는 점수인 거예요. 무조건 틀려도 괜찮은 점수인 거예요. 그래서 1차에 최고 점수는 100점이 아니라 80점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도 8문제는 버려도 괜찮아. 최고 점수 맞는데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8문제는 어려운 건 과감하게 버리시면서 패스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지만 1차 과목의 최고 점수는 80점까지만 합격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 이상의 점수는 기분만 좋지 합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점수인 거예요. 이거 맞으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뭐 기분 좋으려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막 95점, 90점 맞았다. 합격증에 고득점 맞았다고 체크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기분만 내는 거고 우리가 중요한 건 합격을 해야 되니까 합격하는데 필요한 점수는 꽈락까지가 40점이니까 60점을 넘으려면 80점까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80점 이상의 점수는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수이니까 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공부해 나가면서 어려운 과정이 좀 있다. 남들은 좀 쉽게 이해가 되지만 나한테는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리셔도 괜찮아요. 안 나오겠지. 나오면 틀려도 괜찮겠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8문제는 버려도 괜찮고 80점이 최고 점수고 60점만 넣으면 되니까 물론 이제 쉽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막상 공부를 해나가면 한 문제 한 문제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막상 그러긴 어렵겠지만 그래서 모의고사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제가 조금 더 조언을 드릴 테니까. 자, 어찌되거나 1차는 최고 점수가 80점이다 생각하시고 자, 이론정립 1주차 한번 보죠. 자, 단원별 구성이 있는데 자, 무조건 단어는 좀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지. 물론 우리는 이제 이론정립 1월달, 2월달은 테마로 나가겠지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정도는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총론이 있어요. 부동산학 총론. 자, 부동산학 총론은 부동산이라는 학문의 전체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줄거리가 뭔지 부동산학 개론인데 이 개론은
간략한 줄거리를 공부하는 게 개론이라는 과목이에요. 부동산 학이라는 전체 이론의 줄거리를 배우는 게 1단원. 1단원은 그러면 부동산은 뭔지,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은 뭔지, 부동산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이런 걸 배우는 것이 1단원. 자, 2단원에 경제론이 있는데, 자, 이 경제론에서 중요한 단어, 경제활동이라고 한다는 건, 자, 부동산에 대한 경제활동은 뭐냐?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수요 공급하는 행위를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이걸 우리가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해요. 경제활동의 정도를 경기라 하고, 경제활동은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시장이라 그래요. 중요한 단어죠. 요만큼이 부동산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전체 흐름을 이어주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론에서는 수요 공급이 뭔지, 이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는 단원이 경제론이에요.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론이 있는데, 자,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웠으니까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지를 배우는 게 3단원 부동산 시장론. 결과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완전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불완전 경쟁이 일어나서 독과점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가요. 우리나라 국민이 100명이라면 주택 보급수가 103개 정도로 100개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집을 못 구해서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많죠. 이유가 독과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투기적 요소로 한두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 집을 못 구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완전한 시장이 이렇다. 우리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 자, 그러면 나라에서는 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니까 좀 더 바르게 잡으려고 시장에 개입을 하겠죠. 뭘로 개입하냐? 정책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바로잡기 위한 정책, 수단을, 이걸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론이 어떠한 게 있는지를 배우는 게 4단 정책론. 자, 이만큼이 이제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라 그래요. 부동산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뭘 하려고 부동산 학개론을 배우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 이거예요. 투자를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를 잘하려고 배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투자는 뭘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돈 벌 걸 기대하고 부동산 사는 거, 투자. 그럼 여기에서는 할지 말지의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 내 돈이 부족하다라면 투자를 못 하는 건 아니죠. 돈이 부족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금을 융통한다. 그래서 자금 융통을 줄여서 이걸 금융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대출 받는 거예요. 내가 돈이 부족하다라면 대출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죠. 역시 이것도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뭘 따져봐야 될까요? 돈을 빌릴 때는 빌린 대가를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줘요? 이자를 줘야죠. 이자율과 내가 이걸 빌려서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야, 이자율이 크면 빌릴수록 손해니까 안 빌려야 되고, 이자율이 작으면 빌릴수록 좋겠네. 이런 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배웠어요. 우리 11월 12월 달에. 어찌됐거나 자금을 융통해서 투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역시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이런 걸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금융에 대한 의사결정.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인 거예요. 부동산학을 배우는 이유는 돈 벌려고 잘하는 거다. 돈 벌려고 배우는 거다. 투자 잘하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단원은 부동산을 개발론.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건 토지를 건물 지을 수 있게 조성한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걸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벌거나 팔아서 분양 수입을 벌어들이는 걸 개발이라 그래요.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감정평가론. 이렇게 7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 우리 이걸 다 쪼개가지고 이제 테마로 한 번씩 배운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 때는 단원별로 이렇게 풀어나갈 거예요. 자,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라는 거고, 자, 첫 번째 테마 1 보죠. 이제 우리가 2시간 땅 수업은 보통 이제 2시간이니까 원래 개념은 이래요. 40분씩 3교시가 일어나면 4, 3, 12, 120분이죠. 그럼 몇 시간이에요? 2시간 되는 거죠. 이렇게 짧은 시간 공부해서 합격하는 데 필요한 내용만 공부하겠다라는 과정인데,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 자신은 없어요. 2시간씩, 3시간, 2시간씩 3교시 해가지고 합격이 필요한 거, 80점을 맞는데 필요한 정보를 다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주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좀 노력은 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오버되거나 좀 보충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면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어찌되거나 가능한 수업은 10시 이전에 끝내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3시간은 넘어가지 않으려고. 2시간이라서 2시간, 공부하는 시간만 2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7시에 시작해서 9시에 집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수업은 3교시로 일어날 건데 40분이 아니라 한 50분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을 거니까 좀 10시까지 끝내려고 제가 항상 노력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죠. 부동산학.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거의 뭐 최근 5년 동안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맨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안 가르쳐 주긴 좀 뭐하고, 그래서 3, 4월 달에는 거의 이 내용을 거의 설명을 안 하고 문제만 바로 풀 거예요. 한번 딱 설명 듣고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석하면 될 거고, 중요도는 많이 없어요. 자, 부동산학이란 뭐냐? 자, 학문이죠.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은 뭐냐라고 할 때,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자, 능률화는 잘하자라는 거야. 능률화라는 뜻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능률화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들인 노력에 비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능률화라 그래요. 잘하자는 얘기죠.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활동을 얘기해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예를 들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팔고 사고 하는 거,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거, 부동산을 대상으로 개발하거나 감정평가하거나, 물론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이런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라는 원리와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이 말은 뭐냐면 원리는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기 위한 이론도 정립을 잘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이 문제를 실무에 해결까지 하려고 이렇게 실무도 이렇게 응용하는 과정을, 이걸 부동산학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론에다가 실무까지 응용하는 이런 학문을 부동산학이라 한다. 그래서 종합과학이고 실무에 응용도 하니까 응용과학이고, 사람 사는 관계를 사회라 그래요. 사람 사는 관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이런 부동산 활동을 잘 못하면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을 잘 못했어요. 이 부동산 활동을 잘 못했어요. 그럼 나타나는 부동산의 모습이 뭐냐면 주택 부족이라는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독과점 같은 게 일어난다라면, 수요 공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주택이 부족하는 문제가 나타날 거야. 이런 것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이걸 부동산학이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하는 걸, 이걸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고, 이 부동산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습, 인간에게 드러나는 모습을 얘를 부동산 현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인간과 부동산이 아니에요. 인간과 부동산만을 열심히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연구 대상이고, 자, 이론을 정립할 때는 과학성이 좀 중요시되고, 응용기술, 실무에 적용할 때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기술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짝짓기를 해야 돼요. 자, 원리는, 이론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립해야 되고, 실무는 기술이 중요하다, 테크닉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성이 중요시된다,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키는 과정이 우리 시험에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한번 나왔던 지문이고,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부동산학은 경험적이고 구체적이고 규범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랫 얘기로는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학을 추상적 학문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철학이나 심리학과처럼 형이상, 형태가 없는 것을 이런 추상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추상적 학문은 아니고, 자연의 원리나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자연과학도 아니에요.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자연과학도 아니고,
기초과학 순수과학은 이론만 연구하는 걸, 이론의 체계를 갖추는 것을 이거 기초과학 순수과학이라 그래요. 근데 부동산학은 이론에다가 실무까지 응용하니까 이론만 연구하는 기초과학 순수과학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부동산학은 이런 학문이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나중엔 그래서 추자연 기초 순수는 부동산학이 아니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추자연 기초 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철학 심리학 같은 학문은 아니고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자연과학 아니고 이론만 정립하는 기초과학 순수과학은 아니다 이렇게 좀 외워야 될 부분이 있죠.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 자,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아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이 행위하는 활동, 수요, 공급, 투자, 개발, 관리, 감정평가 등등이 있는데 이걸 누가 할 거냐라고 주체를 얘기할 때 자, 정부 등이 할 때 이걸 공적 주체라고 하고 1섹터라고 얘기해요. 자, 공적 주체를 1섹터, 일자를 정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 주체라고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무조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정부 등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적 주체는 정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그 다음에 공기업을 뭐라 그래요? 공사라고 하죠. 공사. 우리가 학교에서 중요한 공사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 공사라고 나오면 이건 공적 주체를 얘기하고 이 세 가지를 뺀 나머지는 모두 다 사적 주체, 이 섹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주체는 세 가지, 정부, 지자체, 공사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사적 주체. 근데 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뭔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민간과 정부 등이 공공이 합동으로 개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합동으로 뭔가를 해나갈 때 이걸 뭐라고 한다? 3섹터라고 해요. 3섹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민간과 정부가 합동으로 뭔가를 해나갈 때 예를 들면 개발을 볼 때 민자고속도로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민자고속도로. 민간 자본을 들인 고속도로예요. 자, 그럼 민자고속도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민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민간이 가지고 있어서 야 기분 나빠서 넌 다니지 말고 넌 다녀라. 한 달간 폐쇄하겠어? 아니면 회사가 부도나가 망하면 도로가 없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기반시설들의 소유권은 정부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모든 도로를 깔기에 정부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야 민간한테 네가 자본이나 기술을 들여서 만들어. 소유권은 나한테 넘겨줘. 그럼 처음에 들어갔던 돈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내가 해줄게 하면서 인허가 행정 절차는 정부가 담당하고 기술과 자본은 민간이 담당해서 합동으로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학교 같은 거, 도서관 같은 거 또는 뭐 터널 같은 거, 도로 같은 거 이렇게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해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합동으로 해나갈 때 이걸 3섹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1섹터는 정부, 2섹터는 민간 합쳐서 할 때는 3섹터라는 말을 한다. 기억해놔야 되고 자 부동산 활동을 대부분의 부동산 활동은 사적 부분에서 일어나요. 수요 공급이 일어날 때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 정부 등이 거래하는 게 많아요? 개인들이 거래하는 게 많아요? 당연히 개인들이 많죠. 대부분은 사적 부분에서 일어나요. 민간 부분에서. 그럼 이제 개인들이 수요 공급을 하는 이유 또는 투자를 하는 이유 이건 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익성 이걸 개인의 효율성이라 그래요. 이걸 최우선으로 해서 이루어지지만 이제 출제자는 이런 것도 좀 더 공부를 해놓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어떠냐? 공적 부분 입장에서는 개인의 사익성은 중요시하지만 못 사는 사람들도 고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형평성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모두 조화롭게 균형 잡히게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공적 부분은 공공성, 사회성 이건 고루고루 잘 살게 하겠다는 성질이 형평성이라는 거예요. 효율성 이건 개인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롭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잠깐 해석하는 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얘기예요. 이 부동산 학이라는 건 자본주의에서 탄생한 학문이다 보니까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는 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더 중요시한다가 아니라 얘를 중요시하는 건 맞는데
얘만 우리가 따져보는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고루고루 잘 살 수 있게 좀 못 사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보살펴줘야 되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보니까 얘와 얘를 동시에 모두 고려해서 조화롭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의 이익,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함께 형평성도 같이 조화롭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 못 사는 사람도 잘 살 수 있게 보살펴 준다는 걸, 이런 건 형평성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공공임대주택. 거의 주택 수준이 비슷한 상황에 다른 일반 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비싸요, 싸요? 싸죠? 싸요. 여기 들어가면 더 싸게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좀 더 싸게 똑같은 질적 수준의 임대료를 더 싸게 들어갈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부가 좀 더 싸게 제공해 주는 거니까 이건 좀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해서?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즉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고루고루 잘 살게 하는 형평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 자, 여러 가지의 부동산 활동의 속성, 성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이론은 과학성이 중요시되고 실무는 기술성이 중요시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이 중요시되고, 자,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죠. 민간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성과 사익성의 조화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얘도 공공성,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평성까지를 같이 따져준다. 자,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 건 얘예요. 부동산 활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자 동시에 물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물활동이다예요. 대인활동이자 대물활동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지문에서 어찌어찌 하니까 부동산 활동은 대물활동이지 대인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대인활동이자 동시에 대물활동이다. 예를 들면 중개업 같은 걸 해본다라면 중개가 부동산 활동이에요. 우리 이제 중개하려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하는 거니까. 그럼 부동산이나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물활동인 건 맞는데 중개업을 하려면 부동산만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 관계도 잘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인활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대인활동이자 대물활동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은 1차, 2차, 3차로 갈수록 전문가예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감정평가의 최고 전문가는 누굴까요? 감정평가사가 있죠. 그럼 만약에 이제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얘기했을 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다. 그럼 몇 차 수준이라고 하냐면 3차 수준의 감정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했어요. 공인중개사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부동산 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격증 딴 사람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감정평가론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서 감정평가할 수 있고 부동산을 중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보를 많이 알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감정평가를 했다. 그럼 최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했다. 이걸 2차 수준의 감정평가라고 얘기할 거고, 우리 아버지가 잘 몰라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데 야 대충 이 땅 얼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가장 수준이 낮은 1차 수준의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차로 갈수록 전문성이 높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되고, 자, 임장활동은 부동산의 정보를 알아내려고 할 때 현장에 임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현장에 임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 내 중개업을 하는데 토지를 보러 왔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토지를 떼어와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데리고 그 토지 있는 데로 가서 임장활동을 해서 이런 토지입니다라고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할 때는 사람을 데리고 현장에 임하는 활동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임장활동이라 그래요. 중개업할 때 임장활동 많이 하겠죠. 네, 이제 고객들 데리고 현장에 이렇게 가서 많이 보여주고 정보를 얘기해 줘야 될 거예요. 자, 배려의 장기성. 자, 토지는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걸 영속성이라 그래요. 영속성이 있다 보니까 먼 미래까지를 보고 바로 내일, 모레, 1년 뒤만 생각하면 안 되고 먼 미래까지 보고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은 없어지긴 하지만 오래 견뎌요.
오래 견디는 성질을 내구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오래 가다 보니까 얘를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건물을 관리할 때 먼 미래까지 두고 뭔가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걸 배려의 장기성이라 그래요. 부동산은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나는 무조건 80점 맞을 거야 그러면 열심히 외우시고, 야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거 뭐 너무 크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부동산 활동의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기타 등등 있는데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고, 자, 능률성의 원칙은 잘하자, 효율적으로 잘하자라는 원칙. 안전성은 사기치지 말고 당하지도 말고 안전하게 거래하자라는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수익 창출에 목적을 두는 게 경제성의 원칙. 공정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 원칙 중에 가장 최우선하는 원칙이 뭐냐면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기 위한 원리와 실무를 정립하는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이 최우선 원칙이다. 자, 그러면 능률성은 잘하자라는 거예요. 잘하자. 이때 이제 연결줘야 될 것이, 야, 그럼 만약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소유하는 게 잘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유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냐, 능률적인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내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돼. 그래서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지도 이념으로 삼고, 거래 활동은 질서 있게 해야지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유를 최유효 이용해야 되고 거래 활동을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것은 무슨 원칙이다? 능률성의 원칙이다.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잘하자라는 거야. 소유를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거래를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하고, 자,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자,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 만약에 모의고사 나올 때 1번 지문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이 있는데 다 버려도 괜찮은 거고. 자, 종합식 접근은 뭐냐면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학문을 연구하는 이걸 측면을 종합했다. 뭘 종합했냐면 법률이나 기술이나 경제를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 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이해한다요. 즉 무슨 얘기냐면 법률학이 원래 있었어요. 기술학, 건축학 같은 것도 있었고 경제학 같은 것도 있었어요. 처음에 초초에 학문이 만들어질 때 법률학, 기술학, 경제학 등이 있었는데 부동산학은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부동산 학문이 새롭게 만들어진 된 배경이, 야, 법률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 있잖아. 기술학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기술학이 있잖아. 경제학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학이 있잖아. 이런 부분만을 따로 떼어와서 합쳐 놓아서 새로운 학문을 만든 것을 이걸 부동산학이라 그래요. 이렇게 법률, 기술, 경제를 따로 떼어내서 합쳐서 만들었다. 종합해서 만들었다. 이런 걸 종합식 접근이라 하고, 이렇게 부동산을 복합된 개념, 그러니까 법경기를 복합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나가는 것을 종합식 접근이라 그래요. 우리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건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종합식 접근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종합식 접근. 그럼 이제 앞으로, 자, 종합식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말 나오면 뭘 종합했다? 법률, 경제, 기술, 법경기를 종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경제, 기술을 종합했다. 또는 복합 개념이다. 뭔가를 합쳤다, 복합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뭘 합친 거예요? 법률, 경제, 기술을 합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종합식이다 또는 복합 개념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법률학, 경제학, 기술학을 합쳤다.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을 서로 합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체계화시키고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접근 방법이 종합식 접근이라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의사결정식 접근. 자, 가장 대표적인 의사결정이 뭐냐면
부동산학에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걸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투자 결정이에요. 투자 결정. 가장 학기론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투자 결정.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투자는 왜 한다? 왜 하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돈을 안 벌 것 같으면, 못 벌 것 같으면 투자해야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학을 배우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를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좀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할 때 의사결정식 접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학을 배우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야, 투자 잘하려고 하는 거야. 이때 투자라는 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의사결정을 잘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를 전제로 또는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 돈을 많이 벌려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춰서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과정을 이걸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그래요. 돈 벌려고 부동산학 배우는 거야. 이걸 의사결정식 접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점식, 분산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도 답과는 관련 없는 지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중점이라는 건 자, 부동산이나 부동산 활동의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둔다. 예를 들면 법률, 경제, 기술을 종합하지 않고 부동산학을 경제적 측면으로만 이렇게 중심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중점식 접근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측면에만 중점을 두는 거. 법률, 경제, 기술을 합치지 않고 한 측면에만 중심 두는 건 중점식. 분산식 접근은 부동산학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야, 부동산학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냥 법률학에서 부동산 관련된 일부가 있는 거야. 이게 부분만 있는 거지 부동산학이라는 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분산식 접근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부동산학 시험을 부동산학 교수가 출제를 해요. 근데 부동산학 교수가 분산식 접근이 뭐냐를 답으로 낼 리가 없어요. 이건 부동산학을 인정하지 않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과학을 개별적,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거, 인용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부동산학 자체 전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야, 법률의 부분, 부동산 관련된 일부만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걸 이걸 분산식 접근이라 그래요. 좀 이제 이런 단어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거 다 버려도 괜찮아요. 이게 만약에 설사 답으로 나왔다 해도 이건 학교 가는데 필요한 문제는 아닐 거니까 버려도 괜찮고,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놔야 돼요. 종합식 접근과 의사결정식 접근. 종합했다. 뭘 종합했다? 법률, 경제, 기술, 법경기를 종합했다. 복합 개념으로 봤다. 이걸 종합식 접근. 돈을 벌려고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거다. 무슨 접근?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그래요. 의사결정, 투자결정을 잘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테마 1이었고, 자, 중요한 것만 잠깐 한번 찝어볼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부동산학은 추상적 자연과학, 기초과학,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아니 뭐 체크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다시 공부했던 거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자, 두 번째에서 중요한 거, 이 3섹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뭘 3섹터라 하냐?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할 때 3섹터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소유할 때는 가장 좋은 이용을 하고 거래할 때는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무슨 원칙? 능률성의 원칙. 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능률성의 원칙. 그리고 두 가지. 법경기를 합쳐서 부동산학을 이해하겠다. 종합식 접근.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동산학을 연구하겠다. 의사결정식 접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 한번 풀어보죠. 여기는 문제는 모든 지문을 다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해야지 답 찾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보죠. 자, 1번에 틀린 거. 나중에는 이제 한 10월 달쯤 되면 이 비슷한 지문을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걸 찾아라로 다 바꿔놓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문제를 또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럴 때 지금은 이제 맞냐 틀리냐 해서 틀린 거 하나 고르겠지만 나중에는 이걸 다 이제 다 틀리고 하나만 옳은 걸 찾는 문제로, 옳은 걸 찾는 게 좀 어려운 문제 유형이고 틀린 걸 찾는 게 좀 쉬운 문제 유형이에요. 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서 한정할 때, 민간 부분에서 볼 때 개인의 이익이 가장 중요해요. 부동산을 수요 공급하는 거, 투자하는 거 개인 이익을 위해서니까 효율성이라 그래요. 다 같이 고루고루 잘 살게 하는 건 형평성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민간 부분에서 볼 때는 형평성과 효율성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다?
효율성이 중요하다. 얘가 더 중시된다. 맞는 지문이고. 자,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라고 나왔어요. 두 개로 구분한다라면 이론만 연구하는 건 순수, 이론에다가 실무까지 응용하는 건 응용과학. 그러면 부동산학은 뭐다?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론에다가 실무까지 적용하니까 맞는 얘기고.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라고 볼 수 없죠. 추상적, 순수과학, 자연과학, 기초과학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했고.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 이렇게 나왔어요.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 제가 심심해서 이렇게 네모칸 치고 동그라미 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치는 건 이 문장의 전체를 통째로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를 찾아내서 이 말이 나오면 뭐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걸 계속 연관 지을 수 있도록 문제 풀 때, 지문 볼 때도 그렇게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돈 벌려고 하는 거 나와야죠. 그럼 뭐라고 나왔냐면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는 건 손해보지 않으려는 존재로서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이윤의 극대화 이렇게 나왔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출발한다라는 얘기고.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종합했다. 뭐를? 법률, 경제, 기술을 종합했다. 그래서 부동산의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을 서로 복합 개념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해 가는 것을 종합식 접근이라 하죠. 맞는 얘기죠. 자, 5번에 보니까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 능률성의 원칙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잘하자라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죠. 최우선의 원칙인데 이때 거래 활동의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로 삼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거래는 뭐? 거래 질서 확립. 거래 활동에서는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무슨 활동할 때? 소유 활동할 때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래 활동은 얘가 아니라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나오고 소유는 최유효 이용,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걸 속여낼 수도 있죠. 여기에 경제성의 원칙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최근에 답으로 나왔던 건 능률성의 원칙. 잘하자라는 것은 소유는 최유효 이용, 거래 활동은 질서 확립 이걸 목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테마 1을 배웠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좀 너무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단어 해석 정도 하는 것만 해석하시면 되고 쉬었다가 다시 2교시 볼게요.